제가 사실 투자 경험이 짧아서 그런지 어쨌든 이 종목만 한 종목만 파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이 종목들을 여러 개를 분산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 건지 이거에 대한 또 고민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책에서는 한결같이 S&P 500 그 ETF를 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네. 저도 사실은 그 조언에 예전부터 뭐 이런 조언들이 많이 있었고, 특히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장기간에 걸쳐서 투자하신 분들에게는 S&P 500 ETF를 적립식으로 모아가는 전략이 굉장히 훌륭한 전략이다. 그 한 자료를 한번 본 적이 있었는데, 지금 2022년 10월 한 말 정도 기준이에요. 네. 그러니까 미국은 이제 S&P 500,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코스피, 코스피. 그다음에 코스피 100, 코스피 200 세 가지를 다 증권 통계 사이트 들어가서 한번 이렇게 봤었어요. 네. 그 S&P 500의 11년간 수익률은 264% 정도였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코스피든 코스피 100이든 코스피 200이든 15에서 17%예요. 11년간. 이게 누적 수익률이. 네. 그러니까 계산해 보게 되면 이게 정기예금 금리 수준이에요.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할 때 우리가 교과서에서 네. 주식은 리스크 자산이기 때문에 리스크 자산을 투자하는 이유는 장기적으로 리스크 자산이 뭐 안전한 국채보다 훨씬 더 높은 성과를 낸다라는 것이 당연히 리스크 프리미엄 이론이에요. 그건 교과서예요. 그리고 현실도 그러하고. 근데 우리나라는 11년간 보면 이게 하나도 작동이 안 된 거예요. 네. 예금 넣은 사람이나 11년간 내가 뭐 우리 대한민국 시장 전체에 산 사람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었던 거죠. 이거에 대해서 이제 뭐 미국과 한국의 어떤 주식시장 문화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한간의 지적처럼 한국은 이제 지주회사가 있으면서 자회사와 지주회사가 더블 카운팅이 돼 있거든요. 네. 이 주주 입장에서 보게 되면 이거 이중 계산이 돼 있던 거를 돼 있기 때문에 지수가 안 오르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여하튼 그래서 저는 뭐냐면, 근데 미국은 그렇게 하지 못하거든요. 문화 자체가 네. 원체 이제 그 주주 자본주의가 발달돼 있고 전 세계에서 가장 이 주식시장이 성공한 나라잖아요. 주식시장을 통한 혁신을 가장 세계에서 잘할 수 있는 나라잖아요. 네. 아직까지도.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좀 문화가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럼 미국에 내가 그냥 11년간 S&P 500만 넣었으면 264%면 3배가 되는 거예요. 네. 3배가 넘고 여기에 80년대 이후에 S&P 500 배당 수익률이 한 1.5에서 1.7%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대충 한 11년 따지면은 재투자한다고 예, 하면 10% 재투자 안 돼 10% 정도 잡아도 15% 15% 네네네. 단순 계산을 딱 잡으면 네. 그렇잖아요. 한 280%, 290% 나오는 거예요. 네네. 미국에서. 그러면 4배 가까이 나온 거예요. 11년 동안 4배면 괜찮은 거예요. 음. 어마어마하게 괜찮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S&P 500에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S&P 500 아니면 초보자들이 S&P 500의 적립식으로 연금 계좌 같은 걸 활용해서 장기 투자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전략이라는 거예요. 꾸준히 투자를 하게 되면 뭐 이 수익률이 미래도 보장될 수는 없지만 미국 S&P 500 같은 경우에는 200년간 한 연평균 한 8%에서 9% 정도 나왔고, 물가 상승률을 뺀 실질 수익률이 한 8%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8%의 비례가 아닌 것 같지만 이게 그 복리로 가게 되면 이렇게 만만치 않은 수익률이 나오거든요. 네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S&P 500을 투자를 하면서 S&P 500에 어떤 기업도 들어가 있고 어떤 종목이 있고 이 S&P 500과 다른 종목의 주가 변동도 좀 보고 네. 이렇게 하면서 좀 주식시장을 공부 삼아 차원에서도 저는 하시는 것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을 공부하는 것에서 좀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 이제 처음 시작할 때 뭐 S&P 500 ETF를 꾸준히 사가면서 투자를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타이거 ETF 사셔야죠. 타이거 ETF. 예.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근데 그래도 네. 또 타이거 ETF 저희 회사 거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유동성이 가장 좋아요. 당연히 유동성이 좋은 것을 특히 이제 지수형 같은 경우는 유동성이 좋은 상품을 선택하시는 것이 훨씬 편하죠. 네, 거래량도 사기도 많고. 쉽고. 네. 예.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사서 모으는 거에 대한 이제 얘기를 좀 했었는데 예. 이 매수 타이밍이나 뭐 매수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어려운 게 좀 매도하는 이제 방법론인 것 같거든요. 예. 매도를 언제 해야 되는지, 뭐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게 좋은지 요거에 대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는 것보다 파는 게 훨씬 어려워요. 네. 한 번에 파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어려워요. 그걸 누가 어떻게 탁 맞춰서 사는 것처럼 파는 것을 기가 막히게 팔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더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내가 못 사서 후회하는 것보다는요. 일찍 팔아갖고 후회하는 고통이 더 커요. 아, 사람 마음이라는. 아, 그렇잖아요. 내가 이거 더 샀어서 더 못 받으면 아쉬운 거지만 네. 내가 어떤 걸 샀는데 한 30% 올라서 벌어서 팔았는데 그 다음에 3배 오르면요. 그건 두고두고 화가 나고 속상해요. 바보짓 한 것 같은 훨씬 더 느낌이고. 고통스러워요. 아, 이게 심리적으로. 네. 그런 연구 결과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대원칙은 나눠서 파는 겁니다. 아, 나눠서 파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뭐 이 책의 논리대로 S&P 500에 장기적으로 다 투자해서 대다수의 금융자산 투자해서 갖고 있다가 한다 그러면 그때는 내가 이제 필요생활비를 얼마나 계산하느냐 이거에 맞춰서 내가 이제 매년 이게 인출해 나가는 거죠. 팔아가지고. 지금까지 쭉 얘기했을 때 투자에 관련해서 누가 언제 어떻게 또 왜 해야 되는지를 얘기를 나눠봤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또 관심이 있는 분야가 어디서 투자를 해야 되느냐, 어떤 계좌를, 예. 어떤 계좌 위에서 투자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까? 이것도 사회초년생들한테 되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가 또 담겨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이거에 대해서 또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특히 이제 ETF 같은 게 등장을 하면서 네. 개인 투자자들도 굉장히 저비용으로 투명하게 효율적으로 자산 배분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네. 어셋 알로케이션이죠. 네. 우리가 자산 배분 이론의 대가 예일대 몇 년 전에 작고하셨던 예일대 기금의 CIO였던 데이비드 스윈턴 박사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사람이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투자 성과의 90% 아니 100% 이상을 네. 마켓 타이밍이나 종목 선택이 아니라 자산 배분으로 설명할 수 있다. 네. 100% 이상이다.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는 여기에 더 나가서 나와 있는 개념이 이 책에서도 다루고 있지만 자산 얼로케이션, 그러니까 그 자산 얼로케이션, 자산 배분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산 로케이션, 자산을 어디다 두고 우리가 운용할 거냐, 어디다 두고. 그럼 이왕이면 우리가 세금을 적게 내는 곳에 가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네. 똑같은데 이왕이면 다 엉치 말하고 네. 내가 뭐 100만 원 넣는데 세금을 다 내야 되는 100만 원보다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100만 원을 운용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열리 찾아가서 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네. 이 개념이 바로 자산 로케이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자산 로케이션은 어디다 내 돈을 넣어놓고 거기다 관리할 것이냐. 그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뭐 연금저축계좌라든가 퇴직연금 계좌라든가 IS 계좌 같은 경우가 가장 조세 효율적인 세금 효율적인 계좌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다 우리가 ETF를 사더라도 그런 계좌를 특히 해외 ETF 같은 경우에는 여기다 넣고 하는 것 자체가 네. 압도적으로 유리하죠. 세금 측면에서. 그래서 여기서도 그 얘기를 합니다. 이 책에서도 개인 투자자들이 어디다 위치시켜 놓고 자산을 운용할 거냐. 물론 모든 자산을 다 연금 계좌에 넣을 수도 없어요. 네. 그리고 뭐 어차피 세제 혜택이라는 게 다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도 한도가 있는 거니까. 네. 근데 내가 최대한 한도까지를 채워서 할 거냐 아니면 내가 일부만 넣을 거냐. 이것도 결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냥 어떻게 하냐면 운용을 할 때 그냥 연금저축은 세제 혜택 주는 거니까 내가 뭐 연말정산 받으려고 하는 거야. 그게 아니라 나중에 되면 여러분들이 그 연금저축계좌에 5천만 원, 1억이 2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있는 돈들을 또 운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가 세제 혜택 받으면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산 로케이션을 통해서 어떻게 자산 배분할 것이냐 이런 것도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투자자들한테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고 그래서 뭐 이 책에도 나와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이런 자산 로케이션 개념들을 개인 투자자들한테 많이 강조를 하고 있죠.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금을 또 절세를 하는 것 자체가 또 비용을 줄이는 굉장히 슬기로운 방법인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연금 계좌가 어떻게 보면 특정한 목적이 있잖아요. 그 목적은 바로 은퇴 후에 노후 자금을 예. 대비하는 것. 그러면 저희가 노후 자금을 얼마나 모아야 되냐? 은퇴 자금으로 얼마만큼을 모아놓는 게 뭐 저축의 입장에서는 아니면 투자 예. 수익률을 정하는 데 있어서 좀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에서 제시하는 게 25배의 법칙이에요. 25배 법칙. 예. 네. 그러니까 연간 생활비에다가 25배를 곱하면 퇴직 후 30년 동안 네. 돈이 고갈되지 않고 돈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월 300만 원씩이다. 네. 내가 생활비 쓰겠다. 네. 그럼 12개월이면 3,600만 원이죠. 네네. 3,600만 원에다 25배를 곱하는 거예요. 네. 25배를. 그러면 이게 9억 정도 되어요. 네. 내가 9억 정도의 지금의 돈이 있으면 네. 월 300만 원씩 계속 인출을 하고 30년 동안 돈이 줄어들겠죠. 이게 네. 원금이 보장되는 거 아닙니다. 네. 그 30년 동안 돈이 고갈되지 않는 거예요. 아. 그게 이제 그래서 4%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 돈을 퇴직 시점 매년 4%씩 인출할 때 네. 얼마를 내가 30년간 버틸 수 있냐를 얘기하는 건데 이걸 뒤집은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한번 이거는 뭐 검색해 보셔도 나오고 뭐 이 책에서 나오고 또 저희 센터에서도 이런 자료를 좀 준비 중인데 하여튼 25배 법칙이라고 이따 가정을 해보시고 그러면 월 300만 원씩 내가 쓰겠다 퇴직 이후에 그러면 이제
9억이 있어야 돼요. 9억이 있으면 나는 네. 30년간 월에 300만 원씩 돈이 제로가 안 되고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굉장히 많죠. 네. 그러면 이거 어떻게든 9억을 더 모아.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빼야 되는 게 있죠. 국민연금 빼면 되잖아요. 국민연금 또 100만 원씩 빼면은 네. 여기서 이제 내가 필요한 생활비는 200만 원이 되겠죠. 네. 그래서 내가 뭐 연금 저축을 얼마 좀 모았어. 그럼 여기서 또 얼마 빼면은 또 줄겠죠. 네. 또 내가 나중에 주택연금을 좀 받을 거야. 그럼 또 좀 빼시겠죠. 이렇게 되면 생각보다 여러분들 해볼 만한데 이렇게 계산이 나와요. 한번 여기 시뮬레이션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25배 네. 법칙을 활용하셔서. 근데 이 조건을 아셔야 되는 게 여기서 이 조건은 뭐냐면 25배의 법칙의 조건은 이 책에서 깊이 있게 다루지가 않고 있지만 두 가지가 깔려 있습니다. 만약에 내 돈의 50%는 S&P 500에 그다음 나머지 50%는 미국 국채 같은 채권에 투자해놓고 거기서 내가 매월 일정액을 빼는 거예요.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해놓은 상태에서 네, 빼내는 겁니다. 네. 돈을.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께서.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 책에서 또 강조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들 지금 월 300이라고 우리 가정을 하더라도 더 줄기 때문에 실제로는 더 적은 금액이 필요할 거예요. 지출을 실제로 네. 나이가 들게 돼서 하게 예, 되면.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60세나 65세에 퇴직하고 나서의 첫 10년 동안이 굉장히 사실은 제일 많이 쓰는 시기예요. 그렇죠. 여행도 막 다니시고 하실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75세 후기 고령기에 접어들면 다 돈이 줄어요. 쓰는 돈이. 예, 확실히 줄어요. 확실히 줄어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5배의 법칙에서 산출하는 것보다 더 적은 금액이 필요가 될 거예요. 예. 사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깜짝 놀랐던 포인트 중에 하나가 번개맨님께서 저희 그 센터장님이시죠? 그 센터 대표님께서 저한테 뭐 일을 하다가 중간중간에 이제 조언을 툭툭 주실 때가 있거든요. 투자에 관련된 조언을 주시는데 이 책이랑 너무나 일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읽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는 건가 했더니 이 책이 쓰여진 게 2022년 9월인가 10월인가 그렇더라고요. 쓰여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책인데 그래서 이런 인사이트 같은 것을 또 어떻게 구하셨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이제 저도 배우는 입장에서 그런 점에 있어서 한번 또 마지막으로 말씀을 해주실 부분이 있을지. 비범하지 않은 저처럼 평범한 투자가들은 어떻게 해야 이 주식시장의 변동성 속에서 좀 덜 상처받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돈도 좀 벌고 뭐 큰 돈은 아니더라도 그러면서 재산을 소박하게 불려나갈 수 있을까 이런 식의 생각을 하게 되면 저는 그 중에서 가장 검증되어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투자를 저축처럼 하는 것이다. 투자는 그냥 내가 시장 좋을 땐 하고 시장 나쁠 때 멈추고 이거를 할 수 있는 것 자체부터가 제 생각은 비범한 투자자들이에요. 근데 그런 것이 어려운 투자자들은 그냥 고민하지 말고 뭐 S&P 500이 됐든 아니면 내가 좀 어느 분야에 굉장히 유망하게 보는 분야가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걸쳐서 내가 그냥 꾸준히 그냥 저축하듯이 적금 붓듯이 계속 투자가 나고 그다음 어느 순간 돈이 좀 금액 커지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 일부를 또 모아서 뭐 또 딴 걸 또 투자하거나 아니면 계속 거기에 투자해도 괜찮고 이런 식으로 의사결정을 계속 반복해서 해나가는 것이 저는 어찌 보게 되면 비범하지 않은 투자가들이 이 험한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 중에서 굉장히 단순하고 소박한 방법이지만 지나고 나서 보면 가장 강력한 방법이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투자는 그냥 내가 어느 때 하고 어느 때 안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책 제목처럼 Just Keep Buying 계속 그냥 꾸준히 적금 붓듯이 돈 생길 때마다 너무 무리하지 않고 내가 투자해 나가는 것이 결국은 내가 죽지 않고 시장에 살아남는 길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래에셋 투자연금센터 번개맨 이상건 대표와 함께 닉 맥기울리가 쓴 Just Keep Buying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